4.19 이승만 박사와 그 강요들을 내란죄로 고발한 이야기. 자유당 시절에 대학을 다닌 내 또래의 학생들은 대학 시절에 이미 우리의 민주주의는 교과서에만 있을 뿐 현실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저절로 터득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주적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강단 민주주의라고까지 불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이승만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이기붕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노래삼아 비아냥거렸다. 이런 민심도 모른 채 이승만 정부는 1960년 3월 15일에 정부 통령 선거를 무지막지한 부정선거로 치루었다. 그해 5월에 치루어야 할 선거를 민주당 후보 조병옥 박사가 신병치료차 미국의 간틈을 노려 2개월 앞당겨 치른 선거에서였다. 사전투표, 3인조로 짝지은 반공개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야당 참관인 축출하기, 득표수 조작하기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정선거를 치루었다. 그리고 자유당 정권은 이승만, 이기붕 후보가 80%의 득표로 정부 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자 즉각 마산에서 서울에서 고교생들이 항의하기 시작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소요가 계속되는 가운데 4월 18일 드디어 고려대학 교학생들이 4.19의 횃불을 들었다. 대학 4학년이 된 나는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시험 공부에 열중하면서 도서관에 틀어박혀 밖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4월 18일 아침 책을 보고 있는 도서관 안이 왠지 모르게 평상시와는 다른 공기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다.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 것이다.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보았다. 새까만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본관 앞에 모여 있었다. 신입생 환영회를 빌미로 대모대를 집합시켰다는 것이다. 본관 앞에 마련된 연단에서는 학생 지도자 몇몇이 마이크를 잡고 총 걸기하자는 내용으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곧바로 학생들은 교문을 박차고 달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조금은 망설였다. 도서관 책상 위에 책을 어지럽게 펼쳐놓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내 몸에서도 긴장감은 서서히 일기 시작했고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갈 때까지 가보자는 생각으로 학생들 틈으로 끼어들어갔다. 대호를 따라 천천히 교문을 나서서 안암동 로터리쯤에 왔을 적에는 로터리에 있는 파출소 문짝이 다 부서져 있었고 분위기는 매우 살벌했다. 대호를 따라가다가 보니까 종로 2가 파고다 공원 앞까지 왔다. 그곳이 집결 장소였던가 보다. 그러나 파고다 공원 정문에는 이미 경찰들이 바리게이트를 치고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나 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누군가의 뜻인지는 몰라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집결하자는 뜻이 전해져 나는 또다시 무리에 실려 국회의사당 앞으로 달려갔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학생 지도부가 아까부터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필시 경찰에 붙잡혀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안암동 로터리에서도 보이지 않았고 파고다공원 앞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국회의사당 앞길 건너편에 머리띠를 두른 고려대 학생들이 새까맣게 모여 서성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나도 그 속에 합류하였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교정에서 그토록이나 열변을 토했던 친구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예야하게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나타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2년 후배인 손진영 군이 느닷없이 내 옆에서 이럴 때에는 형님이라도 나서야지요. 하면서 약간은 원망 섞인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때 순간적으로 나는 생각했다. 그래 맞아. 나라도 나서야지. 너는 정치학회 부회장 출신 아니야? 3학년 때 정치학회 부회장직까지 역임했으면서도 이럴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치고 지나갔다. 당시의 학생 조직은 학과별로 조직되어 있는 학회와 대학별로 조직되어 있는 학생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학회는 연구 중심 조직이었기 때문에 활동력이 부족하였다. 당연히 이때의 데모가 학생위원회가 주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내 주위에는 경제과 4학년인 박상원 군이 있었다. 나는 먼저 선언문부터 작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박상원과 손진영을 데리고 건너편 국회의사당 지하에 있는 그릴로 들어갔다. 누군가의 주머니에 있는 종이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나는 즉석 선언문을 쓰기 시작했다. 무엇이라 썼는지 지금은 기억에도 없지만 내용은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3.15 부정선거를 비탄하면서 부통령 선거를 다시 하라는 것과 자유당 정권은 물러나라는 것, 학원의 자유를 달라는 것, 이 땅의 민주주의에 씨를 뿌리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을 것이다. 나는 이 선언문을 들고 우선 먼저 학생들의 앞에 나가 낭독하기 시작했다. 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열변을 토했다. 내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컸다. 부정선거 다시 하라. 자유당 정권은 물러가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라.
한바탕의 얼변이 끝나면서 나는 다음에 연사인 박상원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경제과 4학년생인 김한중과 손진영 군이 이에 가세하였다. 뒤에 있는 건물의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데모의 현장을 이끌었다. 목은 점점 쉬어오는 듯한 느낌이 오기 시작했다. 그때 소석 이철승 선배가 나타났다. 당시 그는 후배들인 우리에게는 우상이었다. 자유당 정권에 맞서 싸우는 투사로서 그만한 분이 없었던 데에다가 대학 선배라는 점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웠던 것이다. 그는 우리들 앞에 당당히 섰다. 구 정치인 물러가라. 는 구호가 연발하는 가운데서다. 그만큼 그는 후배들을 믿었다. 우리도 그에게만은 더 이상의 야유는 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유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날이 어두워지면 깡패들을 동원하여 여러분들을 습격한다는 첩보가 들어와 있다. 어두워지기 전에 여러분의 신변안전을 위해 빨리 해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 얼마 후 유진호 총장이 우리들 앞에 나타났다. 우리는 일제히 박수를 치면서 그를 환영하였다. 나는 즉시 마이크를 잡고 총장님이 오셨다는 말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그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자고 말하면서 그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총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여러분들의 구월기는 너무도 당연하다. 장하다.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여러분들 뜻은 정부도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그만하고 해산하자. 내일도 있지 않은가. 학생들은 어느 정도 수긍하는 듯 했다. 배고픈 줄도 몰랐다. 목마른 줄도 몰랐다. 화장실에 간 기억도 없다. 데모대의 한 귀퉁이에서는 누구의 입에서인지 모르지만 깡패가 몰려온대.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조금씩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몸짓들이었다.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는 어깨동무를 하였다. 나도 그 중에 끼었다. 대열은 시청 앞을 돌아 을지로 3가에서 종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열의 선두에는 어디서 난 것인지 모를 지프차 한 대가 전조등을 밝히면서 대열을 선도하고 있었다. 그 지프차 지붕 꼭대기에는 김한중 군이 휘청거리는 자세로 서서 계속 구호를 외쳐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김한중 군이 지프차 꼭대기에서 긴장된 모습으로 후다닥 뛰어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세 번째 줄인가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갔으니 앞줄 어깨 너머로 너무나 잘 보였다. 웬일인가 했다. 그와 동시에 내 앞줄에 있는 학생들의 대호가 벼랑간에 끊어지는가 했더니 쇠갈고리와 자전거 체인과 방목들을 든 건장한 청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이 한꺼번에 지프차의 불빛에 비쳐 보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썩 몇몇 학생들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재빨리 몸을 피해 오른편 쪽에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건물 뒤쪽 문으로 황급히 빠져나갔다. 나중에 그 건물이 1100화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곳은 청계천변의 노점상 골목이었다. 사람이 꽤나 많았다. 그 틈을 비집고 뒤뚱거리며 도망가는 학생들이 보이고 당황한 눈길로 우리를 쳐다보는 상인들의 얼굴도 눈가로 스쳤다. 나는 아무 점포에나 들어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교복을 벗어 던져주고 검정 물들인 군인 작업복 상의를 하나 빌려 입었다. 낭패한 기분과 나고자가 된 병사의 기분으로 터덜터덜 걸어 학교 교정으로 돌아왔다. 그날에 벌린 우리의 데모가 4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50년도 넘는 저편에 드리운 역사의 그림자가 어찌 그리도 선명한가. 내 망막에는 아직도 환한 불빛에 비친 깡패들의 성난 몸짓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4.19와 관련하여 우리가 벌린 사건 하나를 소개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내란죄 고발에 관한 얘기다. 그해 5월 평소 가깝게 지내던 경제과의 정경철. 그는 육사를 중퇴하고 2학년으로 편입하였으나 나이로는 나보다 3에서 4년 위여서 나는 그를 정 선배라고 불렀다. 선배와 나는 시국 얘기를 하면서 졸업 이후의 장래 문제를 심각하게 의논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4.19로 자유당은 몰락되었으나 자유당이 저지른 죄과가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발췌 개헌과 4.45 입개헌을 문제 삼아 보자는 것이었다. 그 두 번에 걸친 개헌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국헌문란 행위가 분명하다는 대로 의견이 모아졌다. 의기투합한 우리는 개헌을 추진하는 데에 앞장섰던 정부 강요들과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기로 하고 그 고발장 초안을 정 선배가 쓰기로 하였다. 우리는 그가 쓴 고발장 초안을 놓고 그의 학교 앞 하숙집에서 밤을 새워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였다. 주된 토론 내용은 초대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그를 내란 죄로 고발은 하되 그가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공로를 생각하여 그에 대한 처벌만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결론을 지었다. 그리고 두 사람만의 연명으로는 힘이 약할 것 같아 연서인원을 늘리기로 하고 그 책임은 내가 맡아 10명의 고대생만의 이름으로 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우리들이 작성한 고발장이 그대로 동아일보에 연재가 되었다. 그것도 이틀에 걸쳐서다. 그리고 두 사람만의 연명으로는 힘이 약할 것 같아 연서인원을 늘리기로 하고 그 책임은 내가 맡아 10명의 고대생만의 이름으로 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우리들이 작성한 고발장이 그대로 동아일보에 연재가 되었다. 그것도 이틀에 걸쳐서다. 과거의 개헌이 헌법 파괴적 방법으로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고 학생들이 과거 정부요인들을 내란죄로 고발한 것도 어쩌면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일 것 같은데 신문이 학생들의 글을 연재해준 경우도 또한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니라 여겨진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당시 검찰총장실에서 나에게 연락이 왔다. 주동자 몇 사람이 총장실로 오라는 것이다. 나와 정 선배는 총장실로 갔다. 그제서야 그 총장의 이름이 이태익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키가 크고 검은 안경을 낀 사람이 아주 부드러운 몸짓과 목소리로 우리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서 고발을 취소해 줄 수 없느냐고 물어왔다. 이유는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공손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였다.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의미의 고발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에 대한 고발이기 때문에 취소는 있을 수 없다고 말이다. 4.19에 얽힌 우리들의 활동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보았다.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듯해서다. 김중희 전 환경부 장관